자, 합격하는 군무원 국어. 자, 오늘 문법 수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국어에 대해서 문법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역들이 많이 출제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험을 한번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앞으로 준비할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자,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문제 중에서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문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표준 발음법과 품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발음을 할 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부분을 잘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구품사가 있는데 단어를 보고 품사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건 어문 규정입니다. 자, 어문 규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맞춤법, 표준어, 띄어쓰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맞춤법,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할 때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무원 국어에서는 어문 규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실 부분은 어문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문법은 현대 문법과 어문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문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현대 문법이 12%밖에 출제가 되지 않지만 앞에 있는 부분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현대 문법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전 문법이 사실 조금 있는데요. 한 문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출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간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고전 문법도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은 한 번쯤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학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골고루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해진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품 내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출제되었던 작품이 있는데요. 어부사시사라는 이 고전시 작품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부사시사는 연시조로 총 40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수가 여태까지 모두 다 출제되지는 않았기에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부사시사가 많이 출제되었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어부사시사를 많이 출제했다는 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부사시사는 꼭 한 번쯤 40수 전체를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와 김희독립선언서가 있는데요. 자, 용비어천가나 김희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는 어부사시사보다는 많이 출제된 건 아니지만 고전 말로 되어 있고 옛 고어를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전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고전시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특히 많이 나오는 작품 위주로 제가 이 부분에 실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문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지식형 문제와 작품 분석형 문제가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형 문제라는 건 이 시가 어느 시대에 출제가 됐고 어느 시대에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이 먼저 나왔는지 이런 순서 맞추기 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동시에 요즘에는 지식형 문제보다는 그냥 단순한 작품 분석형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작품 분석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현대시, 현대소설 골고루 나오는데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방대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를 분석을 하더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분석을 할 수 있는지 혼자 분석하고 연습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 영역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비문학 20% 정도 나옵니다. 자, 비문학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실은 한 영역으로 봤을 때에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꾸준히 긴 지문을 풀어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각 문단별로 주장과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고 선지와 대응시켜서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는 요즘에는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자, 한자어 표기와 사자성어를 종종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암기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한자어나 또는 사자성어를 매일매일 꾸준히 외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영역은 앞부분에 있는 현대문법과 어문규정, 고전문법, 즉 문법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의 비중이 군무원 국어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부분의 문법 공부부터 차근차근 하시고 뒤에 있는 나머지 영역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발음법이 특히 현대문법에서 많이 출제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표준 발음법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주요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언어의 주요 기능에는 이건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서 자,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길 가다가 오토바이가 갑자기 싱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갑자기 깜짝 놀라서 어머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소리, 이게 표출적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표현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이건 자신이 판단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걸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 딸기는 참 맛있다. 이 책은 참 재밌다. 이곳은 참 좋으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는 걸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감화적 기능이 나옵니다. 감화적 기능은 다른 말로 지령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지령적 기능 또는 명령적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감화적 기능은 청자에게 어떤 감동을 줘서 행동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서 들어가서 공부해라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듣는 청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행위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걸 감화적, 지령적, 명령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미학적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학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셔서 시나 소설을 공부하시겠지만 시나 소설이 언어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든 문학 작품들이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 자,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친해지고 언어를 매개체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걸 친교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말로 친해지기 위해서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니?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긴 하죠. 자, 이런 게 친교적 기능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전달 및 보존 기능.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같은 걸 설명하는 정의를 내리는 이런 부분에서 언어가 사용될 때 정보 전달 보존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자, 그러면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걸 정보 전달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어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관어적 기능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국어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언어 수행에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매체로 보는 걸 관어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초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특징은 조금 앞에 부분보다는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언어의 특성이라고 해서 자, 맨 처음에 기호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기호성은 언어는 의미라는 내용과 문자라는 형식이 결합해서 기호로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과 안에 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그랗게 되어 있고 꼭지가 있는 이 사과의 모양이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 문자라는 형식이 결합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사과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사과라는 말 안에는 자, 이 동그라미에 꼭지가 있는 게 떠오르게 되고 그걸 언어로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기호를 가진다. 그래서 기호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의성이 있습니다. 자, 자의성은 자, 우리가 앞에서 기호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언어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없다라는 게 자의성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국어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love라고 표현을 하죠. 자, 중국어로 한자로 사랑 애자를 씁니다. 그러면 셋 다 모두 하트를 의미를 하는데 한국어로는 사랑, 영어로는 love, 중국어로는 사랑 애자라는 걸 쓴다는 점에서 자, 내용은 똑같이 하트이지만 형식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자, 이게 자의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의성은 똑같은 말을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언어별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걸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분필로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걸 의자라고 부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겠죠. 자, 그것처럼 사회성은 자,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이야기한 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성은요.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어리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리석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바뀌었죠. 이렇게 어리다라는 말이 조선시대에는 어리석다로 쓰이다가 현대에 와서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했다는 점에서 이런 걸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의성. 자, 내용과 형식이 관계가 없다라는 것과 언어,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는 무한히 더 많은 언어들을 창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매체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신조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언어를 합치거나 또는 변형을 해서 새로운 언어를 끊임없이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언어의 창조성, 다른 말로 개방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분절성이 있습니다. 자, 언어의 분절성은 자,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있을 때 자, 얼굴에서 어디까지 눈이라고 하고 어디까지 코라고 하고 어디까지 입이라고 할지는 언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분절성입니다. 자, 무지개를 가지고도 예를 들어볼게요. 자, 무지개 같은 경우에도 과학적으로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색깔 구분을 했고요. 그 색깔 구분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경계선을 만들게 되죠. 이걸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어의 추상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제
구체적인 사물로 존재하는 사과, 배, 딸기들이 있어요. 자, 그럼 사과, 배, 딸기, 오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이걸 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추상성이라는 건 구체적인 대상들을 묶어서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상위어를 만드는 게 추상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모두 색깔이다 라고 했을 때 색깔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걸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언어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고 또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발음을 배우기 위한 출발을 해보기 전에 국어의 분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지나가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어는 계통상 알타이어족에 속하고 형태상 교차어, 다른 말로 첨가어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교차어랑 첨가어라는 개념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 예를 들어 먹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먹다라는 게 기본형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이건 계속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뒷부분을 계속해서 바꾸는 형식을 취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교차어 또는 첨가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뒤에 첨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은 문제 출제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의문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표준 발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의문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개념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감이 있고 방이 있습니다. 자, 밤으로 할게요. 자, 이 두 단어가 있을 때 감과 밤의 단어를 구분해주는 건 자, 여기엔 기역이 있고 여기엔 비읍이 있죠. 자, 이렇게 기역과 비읍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즉, 요거 때문에 뜻이 구별이 되죠. 그랬을 때 기역, 비읍 이런 걸 우리가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개념이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라고 했을 때 이런 자음이 지금 뜻을 구별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랑 강이 있습니다. 자, 공이랑 강이 있을 때 공과 강의 뜻을 구별해줄 수 있는 건 자, 이 부분에 오가 있고요. 이 부분에 아가 있습니다. 이 두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구별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아, 야, 오, 요 이런 걸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음과 모음 때문에 말의 뜻을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자음과 모음뿐만 아니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의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 낮밤할 때 밤이랑 먹는 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둘의 의미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는 길게 발음을 합니다. 그걸 이렇게 모래시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소리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배꼽에 있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들도 구분을 위해서 어느 하나는 길게 발음하는 모래시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소리의 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에는
자음과 모음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도 있나요? 소리의 길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를 가지고 말의 뜻을 구별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운에는 크게 이렇게가 있는데, 자, 생각해보면 가나다라, 아야, 어여. 자, 이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이런 건 쪼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 같은 경우에는 기역, 아, 미음으로 쪼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음과 모음을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분절, 쪼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에 비해서 소리의 길이, 모래시계 표시를 쪼갤 수가 있나요? 쪼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 분절 음운과 소리의 길이, 비분절 음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실제적으로는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 자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음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음도 체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체계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매우 중요하겠죠. 자, 자음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 이렇게 발음하는 게 여러분들 발음하기가 아야, 어여, 모음보다 어렵죠. 기역, 니은 이게 발음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음은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발음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모음은 어떨까요? 자,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자, 모음은 아, 야, 어, 여. 자음보다 발음하기가 훨씬 쉽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음 체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표를 보시면 체계표의 기준이 어디서 소리가 나냐와 어떻게 소리가 나냐.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자, 어디서 소리가 나냐? 양수음. 자, 입술에서 소리가 나냐? 치종, 혀 끝에서 소리가 나냐? 경국의 음, 센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냐? 영국의 음, 여린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냐? 후음, 목청에서 소리가 나냐에 따라서 5가지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뿌 비읍해 볼게요. 뿌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비읍은 입술 소리에 들어갔어요. 미음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입술 소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을 그렸을 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드드드 했을 때 이 입술보다는 드가 조금 더 뒤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드 혀끝 소리의 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뒤로 갔더니 즈 발음해보면 조금 더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더 뒤로 갑니다. 완전 뒤로 가죠. 그래서 목청 소리에 히읗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소리가 나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어떻게 소리가 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어떻게 소리가 나니는 일단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라는 기준과 비음과 유음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비음과 유음부터 잠깐 볼게요. 자, 비음과 유음을 묶어서 울림소리라고 합니다. 울림소리. 자, 그럼 얘네가 왜 울림소리냐라고 했을 때 울림소리에는 노란 양말이 있습니다. 노란 양말. 자, 이 4가지가 울림소리인데 이게 왜 울림소리냐? 느르무라고 해서 이게 울림이 있다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울림소리는 노란 양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다시
코 B자를 써서 코에서 나는 소리와 흐를 U자를 써서 공기 양옆으로 흐르는 소리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랬을 때 흐르는 소리는 리을만 르 흐르는 소리로 보고요. 나머지는 콧소리, 콧소리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울림소리에 노란 양말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울림 소리가 되는데 안 울림 소리는 그드부스즈라고 외우세요. 자, 안 울림 소리에 그드부스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 그드부스즈를 다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트리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막았다가 터트린다. 마찬가지고 막았다가 터트린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찰음은 시오스, 마찰을 일으킨다 라고 보고요. 이것도 히읗도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음으로 봅니다. 그럼 파찰음은 뭐냐? 파열음과 마찰음이 섞인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파찰음입니다. 그래서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까지 일으키는 소리가 파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찰음에는 요거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좀 위치에 따라서 입술, 혀끝, 센입천, 여린입천, 목청 이렇게 나뉘고 좋은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다. 자, 요 큰 틀은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외우는 방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 비읍이 파열음이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또는 니은에서 리을로 발음이 변했을 때 좋은 위치가 변했니?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좋은 위치는 니은에서 리을로 변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죠. 여전히 혀끝 소리입니다. 자, 그럼 좋은 방법은 변했니? 라고 물어보면 좋은 방법은 울림소리 비음에서 유음으로 변했죠. 그러면 좋은 방법은 변했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외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외우는 방법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세요. 자, 비읍이 있고 디귿이 있고 시읒, 읒, 기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다, 사자가, 흥 이렇게 외우세요. 비읍 앞에 걸 따서 바다, 밑으로 쭉 내려서 사에서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는 바다, 사자가 여기까지 외우시면 되고요. 히읗은 목청 소리 사실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외우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바다, 사자가, 흥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외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안 울림 소리에 대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제가 노란 양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노란 양말 이렇게 해서 외우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안 울림 소리 그드부스즈, 울림 소리 노란 양말. 자, 이거는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약간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계속 비읍, 디귿, 바다, 사자가, 흥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비읍만 했는데 보니까 비읍 뒤에 쌍비읍과 피읍까지도 같이 붙어져 있죠. 자, 이 개념에 대해서 개념만 설명해 드리면 비읍, 가장 기본적인 소리를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쌍비읍을 된소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쌍비읍 된 걸 된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읍으로 된 걸 거센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써드리면 푸가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소리가 예사소리, 쌍비읍은 된소리, 피읍은 거센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드뜨트도 마찬가지겠죠. 드뜨트에서 드가 예사소리, 뜨가 된소리, 트가 거센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삼중체계는 안 울림 소리에서 있다라는 거 그것만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바다 사자가 흥, 노란 양말. 이렇게 해서 요거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자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음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모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은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입니다. 아까 앞에서 자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였어요. 그거에 비해서 모음은 아, 야, 여 훨씬 더 발음하기가 쉽기 때문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모음이 있고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자,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 오 이런 것처럼 자,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 우, 이거랑 야, 요, 유, 여를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게 단모음이고 밑에 있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돼서 아, 오, 우 여기서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야를 천천히 발음을 해보세요. 이야, 이여, 이요, 이유 이런 식으로 이에서 아가 합쳐져서 이야 이렇게 되고 이에서 오가 합쳐서 이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는 거고요.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과 혀가 달라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도 체계표가 있겠죠. 자, 단모음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체계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혀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걸 전설모음, 그래서 얘가 혀설자예요. 자, 뒤에 있는 걸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의 위치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 동그란 걸 원순이라고 하고요. 그냥 평평한 걸 평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혀의 높이가 높은 걸 고모음, 혀의 높이가 중간인 걸 중모음, 혀의 높이가 낮은 걸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세 가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단모음 체계표도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단모음 체계표 외우는 방법은 뒤를 외우시면 돼요. 오 이렇게 외우세요. 오. 자, 오를 외우고 나면 자, 앞에 전설모음으로 갈 때 자, 부터 세워주세요. 자, 세웠죠? 그 다음에 어에다가 짝대기를 붙여주세요. 자, 아에다가 붙여주세요. 우에다가 붙여주세요. 오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붙이고 얘만 세우면 앞에 있는 전설모음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외우는 방법은 오라고 하는 이 뒤에 후설 모음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모음 체계표는 아까 앞에 썼던 자음 체계표보다 외우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만 주의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다섯 개가 있으니까 단모음은 총 1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이중모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야, 이여, 이요 이런 식으로 자,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모음에는 총 11개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분절 음운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절은 나눌 수 있는 거고 비분절은 나눌 수 없는 건데 자, 음운은 크게 분절과 비분절로 나눌 수가 있고 자, 분절처럼 나눌 수 있는 걸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고요. 비분절처럼 나눌 수 없는 걸 소리의 길이라고 했죠. 자,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음 체계표랑 모음 체계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음운의 변동 부분에 있어서 자,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문제 하나를 풀도록 할게요. 네. 제가 문제를 실어놨었네요. 자, 1번 보세요. 자, 조음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찰하여 라고 나온 거 보니까 자, 우리 앞에서 마찰, 뭐가 있었어요? 마찰 일어난 거? 마찰 일어난 거 시옷이 있었죠? 그 다음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게 지금 들어있지 않는 걸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자, 히읗이 있네요. 시옷이 있네요. 쌍시옷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다 무엇이 들어가 있나요? 네, 마찰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개나리 안에는 마찰음이 없다는 측면에서 답이 되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방금 우리가 외운 자음과 모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4번부터 보세요. 자, 위, 외, 오, 우는 원순 모음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순 모음은 동그랗게 발음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 오, 위, 외 다 동그랗게 발음을 하죠? 자, 그럼 원순 모음 맞았네요. 그 다음에 4번 아는 후설 모음이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후설 모음 뭐였어요? 자, 뒷부분이 후설 모음이었고 자, 뒷부분에 있는 후설 모음 5개를 제가 외우라고 했었어요. 오 이걸 외우라고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아는 후설 모음이다 라고 한 게 오 이게 모두 다 후설 모음이었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우리 방금 했듯이 마찰음에는 뭐가 있어요? 시옷 계열과 히읗 딱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음이다. 2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1번 니은, 미음, 이응은 유음이다. 자, 우리 유음 르 흘러가는 거 리을밖에 없다고 했어요. 니은, 미음, 이응은 무슨 음에 속해져? 비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1번이죠. 자, 이렇게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 노란 양말 합쳐서 무슨 소리라고 했나요? 네, 울림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넣어놓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음운의 변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의 변동이라는 건 자, 우리가 실제 표기를 하지만 발음은 달라질 때 이 발음을 어떻게 하니? 라는 걸 배우는 게 음운의 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 이런 말이 있을 때 자, 이거 발음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앞에는 바까지는 얘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쌍기역을 발음을 할 수가 있나요? 자, 우리 쌍기역을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발음을 하나요? 기역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박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이 발음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니?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뭐니? 자, 이걸 배우는 게 음운의 변동입니다. 자, 이 음운의 변동은 문제가 앞에 현대문법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운 변동은 큰 범주에서 4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맨 처음에 오는 게 교체라고 되어 있죠. 자, 교체가 가장 큰 범주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음운 변동 큰 범주 4개를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교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탈락이 있고요.
네 번째로 첨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교체부터 살펴볼 건데요. 그럼 교체가 뭐냐? 자, 우리 방금 전에 박이라는 발음을 해봤죠. 그럼 발음을 해봤더니 쌍기역이 발음이 안 되고 뭘로 바뀌나요? 기역으로 바뀌게 되죠. 발음할 때는. 자, 그럼 교체라는 건 원래 있었던 걸 다른 걸로 바꾸는 형태의 음운 변동 현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에는 가장 대표적인 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건 우리가 감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요 맨 밑에 오는 받침, 이게 끝소리가 될 겁니다. 자, 이 끝소리에 뭐만 올 수 있니? 발음할 때 뭘로만 발음되니?를 배우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우리나라 문법 순서상, 자,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음절의 끝소리의 발음은 가느다란 물방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자, 그냥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받침에 발음할 때, 자, 이건 발음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발음할 때는 가느다란 물방울로만 되기 때문에 쌍기역과 가장 비슷한 기역으로 바뀐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 가느다란 물방울로만 발음할 수 있다. 자,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자, 우리가 접시를 닦다라고 했을 때 닭을 쓰죠. 그럼 우리 이거는 발음 어떻게 하나요? 쌍기역 발음을 못해서 기역, 이렇게 바꾸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입. 자, 피읍은 가느다란 물방울 중에서 뭐와 가장 비슷한가요? 피읍은 비읍 계열이죠. 비읍, 쌍비읍, 피읍. 이게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형태인 비읍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비슷한 형태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꽃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치읓이 나왔는데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치읓이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나요? 네, 지금 비슷하게 생긴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치읓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없을 때에는 무조건 디귿으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생긴 게 없어요? 아, 그러면 디귿이구나. 자, 예를 들어 옷도 보세요. 옷. 가느다란 물방울 안에 비슷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디귿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익히시고 보자마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물방울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예외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예외는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겠죠. 자, 예외 현상 첫 번째 보시면 음절 끝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끝소리를 연음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싶을 거예요. 자,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예외를 할 때 중요한 건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자, 예외는 항상 모음으로 시작할 때 예외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음으로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여기 이응이 있는데 이응은 자음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라고 썼을 때 이 이는 모음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만 쓰고 싶은데 이렇게만 쓰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음 앞에 이응이라는 음가를 넣었을 뿐이에요. 그치만 얘는 실질적인 음가는 없습니다. 즉, 이는
모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응이 그럼 항상 의미가 없냐? 아니죠. 자, 웅이라고 있을 때 초성에 오는 이응, 즉 모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오는 이응만 음가가 없는 겁니다. 자, 얘는 음가가 있고 얘는 음가가 없지만 자, 받침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석하면 우하고 이응으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즉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거죠. 자, 그래서 오시 같은 경우에도 이가 모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붙었을 경우에 자, 형태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형태소라는 건 뜻을 지닌 최소단입니다. 그러면 이도 나름의 뜻을 지녔다고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모음으로 시작한다 까지만 이해해 보세요. 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을 해요. 오시.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가 혼자서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혼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옷에 꼭 붙어야지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왔을 경우에는 원래 시옷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의미 없는 게 왔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시옷이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발음은 옷이 이렇게 발음을 하죠. 옷이 있네요.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속하지가 않는 예외 현상입니다. 자, 모음으로 시작했을 때 의미가 없는 게 이렇게 뒤로 넘어갔었어요. 연음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붙었습니다. 자, 안도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음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안은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자, 이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게 확실하죠. 자, 그런데 안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과 박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모음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왔습니다. 자, 모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왔을 경우에는 아까랑 다르게 그냥 시옷이 넘어가지 않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면 디귿으로 먼저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바뀐 다음에 디귿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음 어떻게 되나요? 오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왔냐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왔냐에 따라서 자, 의미가 없는 게 왔을 경우에는 꽃이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혼자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의미가 없을 때에는 치읓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발음 어떻게 했나요? 꽃이 이렇게 발음을 했죠. 자, 그런데 꽃위라고 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자, 위는 위아래 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자, 의미가 있으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디귿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최종 발음은 꼬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을 외우시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의미가 없는 게 왔다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데 의미가 있는 게 왔다 라고 하면 끝소리 규칙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예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소리 규칙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교체에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자,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나만 속하는 게 아니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까지 이 5가지가 교체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나오는 비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자음 체계표에서 비음을 같이 외웠습니다. 자, 비음에는 뭐가 있었나요? 라고 했을 때 노란 양말 중에서 리을만 유음으로 빠지고 나머지 미음, 니은, 이응을 비음이라고 하죠.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걸 비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비음화입니다. 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국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음화, 유음화는 항상 대각선 방향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대각선 방향에 있는 미음은 노란 양말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울림소리면서 니은, 미음, 이응 중에 하나인 비음입니다. 자, 그런데 대각선 방향에 있는 기역은 비음이 아니죠. 기역은 그드부스즈 안울림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비음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서 자, 우리가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국민이라고 발음하죠. 그래서 비음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서 비음으로 대각선을 모두 비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얘를 비음화라고 합니다. 여기 미음이었는데 미음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음화는 이응, 니은, 미음 중에 아무거나 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응으로 바뀐 걸 비음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음이 아닌 걸 이응, 니은, 미음, 비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국물도 대각선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음이 무슨 놈인가요? 비음이죠. 자, 자, 기역은 비음이 아닙니다. 비음이 아닌 걸 만나서 뭘로 만들었나요? 국물, 둘 다 비음으로 만들었죠. 이게 비음화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닫는. 자, 대각선 방향 봤더니 니은이 무슨 음인가요? 그렇죠. 니은이 비음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비음이 아니죠. 비음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서 비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닫는이라고 최종적으로 발음을 하게 되죠. 이걸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음화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받침, 기역, 비읍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을 하고 이것도 비음화로 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협력을 보도록 할게요. 협력. 대각선 봤더니 비음이 있나요? 없나요? 비음이 없습니다. 자, 리을은 무슨 음인가요? 리을은 유음입니다. 비읍은 그드부스즈 안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비음이 아니죠. 자, 우리 아까 앞에까지만 해도 비음이 아닌 거에 영향 주고 비음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야지만 비음화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비음이 없는데 얘를 비음화라고 하겠다고 해요. 자, 왜 그런지 봤더니 자, 앞말이 기역이나 비읍으로 끝나고 뒷말이 리을로 시작하면 그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협력 같은 경우에 비음은 없지만 유음이었던 리을이 뭘로 바뀌었나요? 비음,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즉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비음이므로 이것도 비음화로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고 대각선을 보도록 할게요. 대각선. 자, 대각선을 봤더니 자, 얘는 이제 비음이 됐습니다. 그럼 비음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종 발음 어떻게 하나요? 협력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얘도 비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협력이란 단어는 비음화가 총 2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외적인 규정까지도 처음에 공부하실 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예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왕십리 여기 있죠? 자, 왕십리 보도록 할게요. 자, 대각선 봤더니 기역, 비읍이 리을을 만났어요. 그러면 방금 했듯이 기역, 비읍이 리을을 만나면 니은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왕십리로 비음화가 한번 일어납니다. 비음이 아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변했죠. 그리고 또 대각선을 봤더니 자, 얘가 이제 비음이 됐습니다. 비음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서 어떻게 만드나요? 왕심니 이렇게 해서 비음화 한 번 더 일어나죠. 디귿 비읍을 미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음화가 2번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유음이 리을이죠, 리을. 자, 리을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서 리을로 만드는 것이 유음화가 되겠죠. 자, 유음화는 쉽습니다. 똑같이 대각선을 보도록 할게요. 신라. 자, 리을이 유음이죠? 자, 유음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서 우리 발음 어떻게 하나요? 신라. 이렇게 해서 니은을 리을, 유음으로 만들어 버렸죠. 이런 걸 유음화라고 합니다. 자, 유음은 리을 하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리을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로도 대각선 보시면 리을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서 리을로 만들어 버렸죠. 이렇게 되는 게 유음화입니다. 자, 우리 유음화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구개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개음화는 디귿과 티귿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걸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개음화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티귿이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변한다. 자, 이는 뭔지 아실 거예요. 모음 이를 얘기하죠. 자, 그럼 반모음 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아까 전에 단모음 아, 어, 오, 우가 있었고요.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이런 것들이 이중모음이었죠. 자, 단모음에서 이중모음으로 갈 때 이중모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반모음 이라고 합니다. 자, 반모음 이는 예를 들어서 야를 만들기 위해서 아가 반모음 이랑 합쳐지면 여러분들 빨리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이야, 야가 되죠. 여기도 이가 어랑 합쳐지면 이여, 여가 되죠. 자, 이런 것처럼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바꾸는데 영향을 끼치는 걸 반모음 이라고 합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이랑은 다른 거예요. 이 이는 실질적인 음가가 있는 반면에 얘는 단순히 단모음을 이중모음으로 바꾸는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모음 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반모음 이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다 통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 티귿이 이나 야, 여, 요, 유 등을 만났을 때 지읒, 치읒으로 변한다. 즉 반모음 이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이중모음들이랑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변한다. 자,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티귿이 누구 만났나요? 이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티귿이 이 만나면 뭘로 변하나요? 치읒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죠?
치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다지 봤더니 자, 디귿이 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하나요? 미다지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귿이 이를 만나면 지읒으로 변하고 디귿이 이를 만나면 치읓으로 변한다. 이게 국외음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외음화까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 있고요. 교체에 비음화가 있고요. 유음화가 있고요. 국외음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체 4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된소리대기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 다시 5가지 읊어볼까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대기. 자,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된소리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자음체계표 할 때, 자, 비읍이 예사소리. 얘가 뭐였나요? 된소리였죠? 자, 그래서 된소리대기라는 건 쌍비읍으로 변하는 걸 배우는 게 된소리대기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언제 쌍비읍으로 발음을 하는지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된소리대기는 자, 거기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된소리대기는 안울림 소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안울림 소리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뭘로 외웠죠? 그드부스즈라고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안울림 소리, 그드부스즈, 울림 소리, 노란 양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꼭 외워주세요. 뒤에 계속 문제를 풀거나 의문에 대해서 할 때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된소리대기는 안울림 소리에서 일어납니다. 울림 소리랑 만났을 때는 된소리대기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보시면 됩니다. 자, 된소리대기의 첫 번째 규정은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났을 때 뒤에가 된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밥 보세요. 그드부스즈의 그와 그드부스즈의 부가 만났어요. 그러면 뒤에가 된소리 돼서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하나요? 국밥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된소리대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국수. 자, 이것도 대각선 보세요.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뭐 어떻게 발음을 하죠? 국수 주세요.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그래서 된소리대기는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나면 뒤에가 된소리가 되는구나.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된소리대기는 규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했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알아두시길 권장합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감 받침 니은 미음 뒤는 계속 똑같아요. 그드부스즈가 오면 뒤에가 된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간이 뭔지 아셔야겠죠. 자, 어간이라는 건 우리가 뒤에 가서 품사를 하지만 동사랑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가 품사적으로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언에는 동사랑 형용사가 있는데요. 동사랑 형용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예를 들어 먹다라는 기본적인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형태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계속 변하게 되죠. 이랬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먹,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하는 부분인 뒤를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간과 어미 구분을 하는 방법은
말을 계속 바꿔봤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간 받침에 니은, 미음 뒤에 그드부스즈 오면 뒤가 또 된소리가 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넘다. 자, 그러면 얘는 계속 형태를 바꿀 수가 있죠. 넘다, 넘고, 넘으니, 넘어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넘이죠. 그럼 이 넘이 어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간의 받침이 지금 뭐가 됐나요? 그렇죠, 미음이에요.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그드부스즈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뒤를 된소리 하겠다. 이게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된소리입니다. 자, 감고도 보도록 할게요. 감고, 감으니, 감아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감이 되겠죠. 이 감이 간이 될 것이고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그드부스즈가 왔기 때문에 꼬라고 된소리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된소리 대기 2개 있습니다.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나면 뒤가 된소리가 됩니다. 국수. 그 다음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그드부스즈가 오면 뒤에 된소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리을 뒤에 그드부스즈가 와도 된소리가 되는데, 자, 요건 시험 문제에 거의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갈등이라고 했을 때 얘도 한자어고 얘도 한자어인데 한자어가 리을로 끝난 다음에 그드부스즈가 오면 우리가 여길 된소리로 하겠다라는 게 한자어 리을 뒤에 그드부스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자어인지를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위에 이 2개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된소리 대기를 봤더니 관형사형 리을 뒤에 그드부스즈가 와도 된소리가 됩니다. 자, 그럼 관형사형 리을이 또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게 뒤에 있는 개념적인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자꾸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날 사람이라고 있을 때 사람은 품사가 뭘까요? 사람이 품사가 명사라는 건 아실 거예요. 명사. 자,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사라는 친구가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사람은 사람인데 만날 사람이라고 해서 만날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이 만날은 품사적으로는 생각해보면 기본형이 만나 다이기 때문에 다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리을이라는 건 동사가 명사를 꾸밀 수 없는데 명사를 꾸미고 싶어서 관형사인 척하는 리을을 붙인 걸 관형사형 리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만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용언 동사는 만나다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어간에 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리을을 붙였죠. 그래서 관형사인 척 하려고 붙이는 리을 뒤에 그드부스즈가 오면 만날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도 된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리을이라는 건 명사를 꾸미기 위해서 앞에 리을을 붙였을 때 그걸 관형사형 리을이라고 한다. 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이런 거에서 할 수를 봤을 때 자, 수가 품사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은 대답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말을 할 때 가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은는 이가 이런 걸 조사라고 합니다. 품사적으로. 자, 그래서 얘가 조사예요. 그런데 조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건 수가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하나라는 얘기고
얘는 명사에 속합니다. 대신해서 받는 말인 대명사도 아니고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명사인데 혼자 못 쓰고 할 수가 없어, 공부할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어, 이런 것처럼 앞에 있는 애의 수식을 받아야 됩니다. 명사는 누가 꾸민다고요? 관형사죠, 관형사.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형이 하다입니다. 하다. 하다는 동사가 되겠죠. 자, 동사가 명사를 꾸미지 못하기 때문에 관형사인 척 하려고 어간에 리을을 붙였습니다. 즉, 명사 앞에 리을이 있으면 그리고 뒤에 있는 애를 수식해주면 관형사형 리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된소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정리하면 명사인데 앞에 있는 애의 수식을 받는다. 사람은 사람인데 만날 사람, 수는 수인데 할 수가, 이런 것처럼 수식을 받는다. 그런데 앞에 리을이 있다. 이건 관형사형 리을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형 리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미 리을 뒤에 그드부스가 와도 된소리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어미. 아까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자, 동사랑 형용사는 계속해서 형태가 변하게 된다고 했죠?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이 뒤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미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미 리을 뒤에 그드부스가 와도 된소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할 걸, 이렇게 나 공부 열심히 할 걸 붙였었어요. 자, 어간하고 어미는 무조건 붙었습니다. 우리가 먹 띄고 다라고 쓰지 않아요. 쓰 띄고 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일 띄고 다 이렇게 쓰지 않죠? 다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붙였어 있는데 얘가 기본형 하다에서 왔죠? 그럼 어간이 어디까지인가요? 하다, 하고, 하니, 하까지죠? 그래서 요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러면 리을부터 이 뒤는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미 부분에 리을 뒤에 그드부스가 오면 뒤에가 된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였었고요. 하다라는 게 있으면 얘는 용언에 어간이 있어요. 그럼 이 뒤는 리을 밖에가 어미가 되는데 어미 리을 뒤에 그드부스 와서 된소리가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된소리 되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언의 된소리는 기본적으로 안울림 소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울림 소리 그드부스즈. 그래서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나서 된소리 되는 거. 얘들아, 국밥. 대각선 방향 봤을 때 그드브 만나서 된소리. 자, 일단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 그드부스즈 오는 것들. 자, 어간 뒤에 그드부스즈 따, 어간 뒤에 그드부스즈 꼬. 자,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리을 뒤에 그드부스즈 오는 것들, 요 세 가지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명사인데 앞에 리을이 있어서 수식을 받는다? 그러면 관형사형 리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체 5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대기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음운규칙이 모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이렇게 2가지를 주고 이게 모두 나타내는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덮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덮개. 자, 맨 처음에 피읍이 받침에 있네요. 자, 받침에 피읍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받침은 가느다란 물방울만 되기 때문에 먼저 뭘로 바꾸나요? 비읍으로 바꾸죠. 자, 비읍으로 바꾼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하고 봤더니 대각선에 뭐가 있나요? 그드부스즈랑 그드부스즈가 만났네요. 그러면 된 소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나요? 덮개라고 하죠. 그럼 얘는 음끝이랑 된 소리 대기니까 비음화가 없네요. 국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각선 봤더니 미음이 비음입니다. 비음이 앞에 비음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서 대각선 모두 뭘로 만들었나요? 비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얘는 뭐만 있죠? 얘는 비음화만 있네요. 자, 꽃망울 보도록 할게요. 자, 꽃망울 같은 경우에 자, 이 위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망울 같은 경우에 자, 맨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봤더니 받침에 치읓이 있습니다. 자, 받침에 있는 치읓은 뭘로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디귿으로 바꿔야겠죠. 자, 디귿으로 바꿔서 꽃망울. 자, 이렇게 해서 디귿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규칙인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자, 끝소리 규칙으로 바꾸고 나서 대각선을 봤더니 비음이 있죠? 비음이 아닌 거에 영향을 줘서 뭘로 만드나요? 비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꽃망울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났네요. 그럼 음끝이랑 비음화가 둘 다 일어난 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광활루 보도록 할게요. 광활루 대각선 봤더니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한테 영향을 줘서 리을로 만들어 버리죠. 자, 그래서 유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체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푸시면서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작업을 꼭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